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또 선배동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에 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훈 의원입니다. 세계로 응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께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또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모든 또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드리고 전남도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에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도정과 또 교육 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또 품위 있게 지켜드릴 수 있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국장 정광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급격히 우리 또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또 최전선에 있는 전라남도는 지금 돌봄 위기 그리고 또 간병 또 위기에 아마 직면해 있습니다. 간병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의 환자를 또 간병하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또 갈등이 깊어지는 현실 속에서 심지어는 병든 가족이 또 다른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그러한 병병 간병까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병비는 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출되며 또 사적 간병비는 이미 연간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구조에서 번호는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또 새로운 해답을 또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루 사적 간병 비용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우선 도민의 간병비 부담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훈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루 간병비는 지역, 시간, 간병 강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11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파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도별 저희들 간병비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표출 자료 1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일일 평균 간병비가 2015년에 8만 3천 원에서 2023년 12만 7천 원으로 급등했고요. 그리고 25년도는 11만 원에서 약 15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 현재 일일 평균 간병비를 월 단위로 보면 약 330만 원에서 450만 원 범위로, 그러니까 대략 약 평균 390만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가구 우리 중위소득 224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소득의 대부분이 또 간병비로 지출되는 실정이죠. 그래도 심지어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사적 간병비는 2008년 약 3조 6천억 원에서 2022년 약 10조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러한 간병비 부담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간병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간병 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제가 존경하는 네. 오전에 또 우리 김성일 의원님께서도 간병비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약간의 좀 반복되는 이야기는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 주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 도민들 중에 실질적으로 이 간병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무용고 요양 그리고 병원 퇴원 압박 그리고 가정 파탄 등의 이익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도 또 도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라든가 그리고 실태 조사를 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간병비 문제가 이슈화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차원의 간병 실태 조사는 파악만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기가구 구제 등을 위해 시군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긴급복지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그러면은 간병 살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뉴스나 보도자를 통해서 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 네. 국장님 혹시 우리 연간 간병으로 인해서 살인 선고를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은 파악은 못했지만 10건 한 20건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저 자료를 받아 보면서 답변 준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예. 되셨던 부분이었죠. 예. 예. 그래 표출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4년 4월에 경찰대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병 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형사법원에서 확정된 간병 살인은 총 228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간병 살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4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간병 살인은 13.4건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최근 10년간 발생한 연평균 간병 살인은 17.7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고양시에서도 투병 중이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 그리고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 또 부산에서 치매를 앓던 형을 간병하던 동생이 또 살해한 사건 등 우리 사회 간병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여실히 또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이면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제한적인 혜택도 큰 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국장님, 우리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 인정자 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뭐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도 파악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110만 명이고요. 우리 돈은 한 6만 6,800명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3년도 노인 장기 요양보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 요양보 인정자 수가 110만 명,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약 7.7%가 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이고요. 이어서 뭐 질의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 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얼마나 되죠? 인구는 1,500명으로 20.5%입니다. 네. 그 우리 돈은 49만 4천 명으로 27.7%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표출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다시피 19년부터 23년도까지의 전국 65세 의료 보장 인구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 현황 통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된 비율이 약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명은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간병이나 돌보험이 또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는 간병이나 돌보험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도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병비 폭증과 간병 살인 급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 인정을 받냐 안 받냐 하는 그런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남도의 장기 요양 인정 비율은 전국의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돈은 참고적으로 알아봤더니 현재 6만 6천 명이 대상으로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그 표출 자료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의 65세 의료보장 인구 중 노인기 요양보 인정 현황 자료입니다. 전남도 내에서 23년도에 약 9만 명 신청을 했고, 또 그중 약 6만 8천 명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율은 약 74.6%인데 인정 비율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또 17개 시도 중 14번째 해당되는 것이어서 좀 다소 아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20.4%를 훨씬 상회하는 27.5%로 고흥, 보성, 곡성고려, 한평 등은 이미 4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 노인 및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국장님 간병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은 현재 간병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나 도 차원의 간병 관련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가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공공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소득 중심이고 지자체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한정적이어서 보편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노인 맞춤 돌봄, 그다음에 응급 안심, 안전 안심 서비스, 그다음에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등 다양한 계층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많은 정책을 통해서 현재 우리 간병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3년도 간병인 부족 인원이 약 38만 명에서 71만 명, 그리고 2042년도에는 약 61만에서 155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돌봄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난과 또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좀 현실적인 대안으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이 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요. 표출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표출 자료. 네. 여기 보다시피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해외에서는 이미 외국인들 간병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1992년부터, 일본은 2008년부터, 홍콩은 2023년부터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비자를 신설하고 자격 요건 및 또 교육을 통해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번 경기도 등 지방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간병인 중 79%가 60대이고 외국인 46%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남 외국인 간병 인력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영역에서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도 차원의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병이 또 울고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계약에 관한 개인적인 사항에 의해서 아직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 방금 말씀 답변하셨습니다만 현황 파악이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전남도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도 우리 간병인들에 대한 교육 저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또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경기도회가 올해 초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외국인 간병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 서울시의 또 시범 사업에서 또 발생했던 문제점을 또 보완하는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간병인을 단기 연수 비자로 입국시켜 가지고 또 교육 그리고 훈련 후 또 특정 활동 비자로 전환하고 또 고용 허가제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전라남도 또한 또 해외 사례와 경기도의 시범 사업을 참고하여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방금 싱가포르, 대만, 홍콩처럼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또 조금 더 빨리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 간병인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남도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비자체계 교육 훈련 또 정주 지원 등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간병 제도 도입은 중앙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4년도에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을 개정을 해서 외국인 자격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도 금년 4월에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복지 관련 유학 비자를 발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100명 유학생을 한 50만 원씩 교육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뭐 좀 단순히 저희들이 논의에 좀 그칠 것이 아니라 전남 실정에 맞는 좀 시범사업부터 좀 시작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국인만으로 또 감당할 수 없는 돌봄 수요에 대비해서 또 실질적인 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간병인 도입은 좀 선택이 아닌 좀 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네, 공감은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또 하나 우리 또 간병 서비스 질차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간병 서비스는 대부분 사적인 계약 구조로 운영되고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또 간병인의 또 근로조건 협의 불이행도 있었고 네. 자격 기준 교육 체계도 미비, 또 아울러서 불성실 서비스, 안전사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간병인 매칭에 어려움도 있고 또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된 점도 있고 낮은 간병 수준 및 지식 부족 등 실제 환자 보호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간병인 자격 기준 그리고 교육 훈련 제도 그리고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의 공적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나 또 계획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사실은 이거 말씀드릴 때 간병 관련 법령과 제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부에서도 간병인의 자격 기준 교육 강화 기반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정부 정책과 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간병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장 절실하고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어가지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또 받기 어려운 시점도 있고 또 산업체 그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간병인의 어떤 노동권 보호 그리고 또 복지 지원 방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수립해 주시고 또 그런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간병인의 권익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24년 2월에 전라남도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간병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간병으로 인한 우리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한 이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서요. 우리 도 차원에서 고위험군 가정 발굴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또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 계획 꼭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는 간병과 돌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든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끝으로 도 차원에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 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약 10조 원 웃도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도민들의 간병비 부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도 내에서 또 시행 중 긴급 복지나 시군 조리 수준의 간병비 지원은 또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 우리가 월 330만 원에서 45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고려할 때 간병비 바우처 도입, 공동 간병인제 확대,
또 중산층 이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로 아마 또 신설할 계획이 아마 현 정부하고도 또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정부에서도 간병비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또 정부 정책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향후에 정부 정책과 또 다른 지역에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장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간병은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닌 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돌봄의 의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라남도가 도민의 마지막 삶을 또 품위 있게 지킬 수 있도록 보다 좀 가감하고 또 선제적인 간병 정책 또 추진해 주시기를 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박견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답변석으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안 좋으세요? 오래 앉아 있어서. 운동 좀 하세요. 오래 앉아 있어. 계속. 네. 네. 예, 농축산식품국장 박연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전국 최초로 우리가 도입한 농업인 좀 공익수당 제도의 취지를 좀 다시 돌아보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제도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지방 소멸을 막는 또 정책적인 해법 그리고 더 나가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국장님 먼저 농업인 공익수당 우리 전남에서 2019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점 매우 저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가 단순한 현금 지원성을 넘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저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촌 사회는 여전히 경제적 또 사회적 격차, 또 생활의 불편 그리고 지방 소멸 이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4년도에 우리 전남은 농가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경지 면적이 전국 1위입니다. 벼밀, 양파, 배추 등 전국 1위 작물도 무려 13개 품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전남에 현재 지금 농가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 통계청에 따르면은 2024년 기준 전남 농가 소득은 약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 맞아요. 표출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출 자료 보면은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전남의 20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지금 증감률이 3.4%이고 전국 평균 증감률은 약 3.7%로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음 표출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국 9개 도와 상세히 비교를 해보면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21년도에는 한 7위, 22년도 5위, 23년도 또 7위, 그리고 24년도에는 전국 평균 소득인 5,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4,500만 원으로 9위를 했습니다. 농도 좀 전남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와 같이 면적도 높고 또 농가 인구도 많고 또 작물 생산량도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농가 소득이 10년 넘게 전국 평균인 약 5,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런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보이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전남은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가 소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농가 소득은 농업 소득하고 농외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은 농업 소득도 올려야 되겠지만 농외 소득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업 소득이 적은 이유를 보니까 저희 1헥타 미만의 영세 경작농이 전체 농가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세 농가가 많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공익직불금 지급 등으로 이제 많이 그 소득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는 또 쌀 중심의 그 의존도가 큽니다. 근데 만약에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원예나 시설하우스 재배 면적이 좀 넓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경남은 약 1만여 헥타가 시설 원예하우스입니다. 근데 우리 전남은 그에 비해 약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면에서 보고 또 이제 농업 종사자가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겸업이 좀 어렵고, 그래서 농해 소득원과 부가가치 장점 미흡한 편입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중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가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농업소득인데요. 방금 그 전남은 더 심각한 좀 수준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출 자료 한번 좀 봐주실래요? 표출 자료 보시면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남의 농업소득은 마찬가지로 15년부터 24년도 보면 연평균 4.3%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농업소득이 연평균 2%에서 12%까지 증가하는 동안 전남, 강원만 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그 의미에 다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 표출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농가의 우리 24년도 기준 농업소득은 약 624만 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마찬가지로 농업소득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국 평균인 약 또 960만 원에 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 그 표출 자료 한번 또 다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중이 24년도 비교해 보면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의 비중이 약 13.7%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5년 35%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3배 가까운 약 61%가 감소한 수치이고요. 또 이 수치는 농해소득과 그리고 이전 소득 없이 순수 농업소득만으로는 농가 경제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농자재 비용 상승, 또 생산비, 또 뭐 여러 가지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해서 또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우리 지역만 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만의 좀 특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해 나가야 할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도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서는 먼저 이제 지금 농업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쌀 생산보다는 시설 원예 쪽에 요즘 보급형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원예 쪽, 그리고 이제 AI를 접목한 축산, 그리고 신소득 IR대라든가 특화작물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첨단 산업 쪽에 육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화율, 관수시설, 노지 관수시설, 이 기계화 시설이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채소리를 원예 작물을 키우신 분 중에서는 판로 문제라든가 수급 관련해서 기후 변화 변동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알선 구매센터 등 이런 알선 구매센터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남도장터 등에서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농해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 휴양마을 활성화라든가 우리 가공 유통 시설을 좀 확대해보고 민박 시설, 그래서 이 두 개의 투트랙으로 해서 한번 정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네.
방금 그 우리 전남 지역의 또 고민들을 담아서 또 아마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진정한 또 현실적인 또 정책 또 만들어 내야 한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봐보시게요.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4년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출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8년 이후에 4대 전략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 문화, 전략, 정주 기반 전략의 만족도 격차는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보건복지 전략에서는 도농 간 격차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또 일자리 전략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점수 격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면 23년도에는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높았고 24년도에는 다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4대 전략 평균값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24년 기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5.6점으로 도시 주민의 6.3점과 또 0.7점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또 농촌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여건이 열악하고 또 이러한 이유로 농촌 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 주민 삶의 질 만족도의 87.7%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 부족을 넘어서 농촌 주민들이 보편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지금 농촌에는 저희들이 기본 사회로서 많은 안전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첫걸음이 바로 농어민 공익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 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얼마이죠? 네, 60만 원입니다. 네. 현재 전남 가구당 약 60만 원 지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시작을 떠올려 보면 단지 1년에 60만 원을 주자는 논의였겠습니까마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또 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자는 뜻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뿐만 아니라 또 뭐 도지사님께서도 또 그렇게 저는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예. 네.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 더 할 거 하실 것 같아서. 아 그래. 네. 아니 그 부분에서는 또 답변을 간단하게 네. 하셔서 네 그래요 또 저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 또 지사님께서 계시지만 지사님도 또 이런 부분에 또 동의도 좀 해주시고 또 많은 또 제차 이 부분을 충분히 또 검토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인상에 관한 부분은 어제도 이제 농민 단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인상을 해달라 이런 말이 있어서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익수당이라든가 벼경영 안정자금, 행복바우처 등을 이렇게 현금성으로 해보면 저희들이 한 가구당 한 145만 원 정도 지금 현금성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출 구조조정도 있고 또 시군하고 협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공익수당은 수없이 많은 부분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부분하고 좀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래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농업인 공익수당이 또 우리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방 좀 소멸 대응 정책으로 좀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 경제와 어떤 연계 전략에 대해서도 저는 함께 같이 좀 바라봐야 할 듯 싶고요. 표출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좀 이 표출 자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전남보다 늦게 시작한 지역들조차도 개인별 지급 그리고 금액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전남 여전히 가구 기준 60만 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전남의 농촌 현실에서 현재 수당이 과연 농민들에게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전남도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좀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공익 수당 자체로 보면은 6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우리 도의 경우는 경영체, 그러니까 부부가 만약에 한 경영체에 있으면 한 번만 받게 되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개인별로 주는 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 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벼 경영 안정자금에 65만 원. 그다음에 아까 행복 바우처도 한 20만 원 여성 행복 바우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면도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제가 방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러 거론을 하지는 않았어요. 학대 인상 부분에서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공익수당이 좀 지역 경제와 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좀 네.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화폐로서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다시 이렇게 점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 좀 연결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남 이 수당이 또 지역 경제 효과, 또 생산 유발,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를 분석해 보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 네. 그 전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네. 해보니까 만족도 조사는 뭐 당연히 돈을 주니까 긍정 평가가 한 92% 정도 나오고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보니까 2022년에 3년간, 2022년에 3년, 2년간 해보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약 3,400억 정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1,100억, 취업 유발 효과가 약 2,300 정도에서 상당히 지역 화폐 지급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는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좀 효과가 확인되었더라면은요, 이게 어떤 공익적인 기능, 또 다원적인 기능, 또 보존가치의 기능 이런 차원에서 또 농촌 생태계 유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 저는 목표에 좀 부합하다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저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금 분석 결과에 더 나아가서 기대를 또 해보고요.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주는 우리 전남의 생존 전략 좀 잘 반영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이 바로 이 제도 좀 성격을 재정의하고 또 수당의 금액, 그다음에 정책적 이상을 한 단계 더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전남이 다시 한번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의 전향적인 판단과 결단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다시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사업들이 과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와 또 희망이 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 자료에 따르면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중 실제 창업률은 42.3%에 불과했고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가능 인원도 전체 수료생 24.8%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6명은 교육을 받고도 또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스마트팜에 도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장님,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가보게 되면은 농사를 그냥 과거에 생각했던 농사가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떻게 첨단화된 형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기존의 울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다는 그런 게 아니고 최첨단 과학이 접목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제 주로 그 교육부터 해서 실습, 경영 이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국장님 답변했던 것처럼 기존 농업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훨씬 많았겠죠. 많기 때문이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팜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 운영, 그리고 노동 강도가 낮고, 그리고 농업 경험이 좀 부족해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또 초기 자금, 또 교육, 농지 임대 이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청년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스마트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또 현실적인 의문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스마트팜 시설 구축 비용입니다. 초기 시설 구축에만 수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운영 초기에는 수익이 거의 없어 추가적인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운영이 무조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이 청년 농업인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판로 확보 문제인데요. 네. 본연의 이 부분의 좀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리 잘 생산하더라도 판매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 상주, 밀양 혁신밸리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연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혁신밸리에서는 마케팅 관련 교육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마케팅이야말로 스마트팜 농가들이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케팅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스마트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경영부터 판매 이런 것까지 마케팅까지 싹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걱정한 것은 거기에서 2년을 끝내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할 때 그때 이제 유리온실을 지을 거냐, 보급형 비닐하우스형 ICT를 지을 거냐,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걱정할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그 공 스마트팜에서는 마케팅도 하고 기타 필요한 교육, 경영까지 다 가르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 스마트팜 진입장벽은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다 끝내고 나서 현장에 갔을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만든 유리 온실형 스마트팜으로 갈 거냐, 임대형으로, 아니면은 내가 직접 그 비닐하우스형 청년농이나 호갱형에서 비닐하우스 지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선택이 있는데요. 가격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그 운영 방금 한 가지 더 좀 묻겠는데요. 혁신밸리 운영 예산에서 우리 국토비, 군비가 매년 약 33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익 발생을 위한 시설이 아닌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본적으로 그 수익을 내는 형태라기보다도 청년농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각종 뭐 빅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 안에 다양하게 R&D를 할 수 있게 그 기업이 실제로 일할 수 있게 돼서 일종의 연구시설하고 연구시설 플러스 실습하고 교육하는 시설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낸다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전에 저희가 요구한 좀 받은 자료를 보면은요, 그 전남 공에 있는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수료생의 농업 분야 종사율이 약 86.4%에 이른다고 돼 있어요.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종사율이 높다고 해서 또 모든 수료생이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육 수료 이후 창업이나 취업 등 또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진로를 추적 또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은 마련되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몇 번 가보니까요.
그게 실제로 그분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의 종사이 창업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는 또 뭐 군대를 갔다든지 아니면 뭐 쉬고 있든지, 그런데 일일이 직원들이 다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후 관리가 하여튼 충분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또 교육에 또 효과가 또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저 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증단지를 통한 기업 유치와 함께 산학 연관 협업 매우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에 현재 그 부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작년에 글로컬 30 순천대가 글로컬 30이 되면서 지산학 캠퍼스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지산학 캠퍼스를 세워서 현재 두 개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스마트팜 다부차 패키지 사업을 여기 통해서 스마트팜 관리사 과정을 지금 순천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라이즈 사업에 인력 양성 사업도 하고 있다. 그래서 산학연관 사업은 협업은 지금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남공 우리 혁신밸리가 이제 역시 좀 단순한 사업 단계를 넘어서 또 그 운영 성과, 그리고 지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 또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 또 통해서 성찰하고요. 또 발전시킬 좀 시점이 저는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나오는 산학연 플러스 기업체들하고 나오는 건 좋은 기술이 우리 지금 그 외에 우리 농가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고귀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또 다시 좋은 시너지가 있도록 뭐 다시 농가에 가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주기가 또 문제가 뭐 정주 여건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주거 문제인데 또 기숙사 이용에 제약이 많고 또 일부 청년들은 외부 원룸에 월세를 대면서 거주하고 있는 또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어야 또 안정적인 영농 활동도 가능하고요. 또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설명. 공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보면은 지금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은 13세대가 입주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6년 목표로 해서 스마트팜 영농빌리지 60세대 규모로 지금 26년에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과 또 그 시설 그리고 주거 모두 연결되어야만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수료 이후 또 실질적 창업까지 연결되는 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하고요. 또 자보다 매력이 부족한 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즉 토지 금융 멘토링이 결합된 통합적 지원이 결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국장님,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 시설을 짓고 또 기술을 교육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 농업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지역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나아가야만 이 사업에 저는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의 공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앞으로도 지역 청년 농업인의 꿈을 실현시키고 또 전라남도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도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전남도가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책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도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또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전남의 현실 속에서 간병비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또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임을 강조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전남이 전국 최초로 또 시행한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지방 소멸을 막고 또 농촌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지역 경제와 연계성 강화, 그리고 농촌 삶의 질 개선이라는 거시적 비전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제언드렸습니다. 청년들이 미래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은 고무적이고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가